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온 순간 비에르는 어렸을 무렵 교회의 고해소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공포와 경건함을 느꼈다. 그리고 생활의 조건으로 말하면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러나 인류의 결합이라는 점으로 보면 지극히 가까운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기를 느꼈던 것이다. 피에르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격렬한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리또르, 찾는 사람, 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조합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쪽으로 다가갔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피에르는 리또르가 그도 알고 있는 스몰리아 니노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례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이 사람은 다만 조합원이며 덕이 높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피에르는 오랫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리또르는 다시금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나는 갱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겨우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하고 스몰리아니노프는 말하고 곧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들의 신성한 조합이 당신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리또르는 침착하나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갱생에 있어서의 지도와 도움입니다. 하고 피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흥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어로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를 말하는 습관이 없던 탓도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공제조합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비밀 공제조합은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결합과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해감에 따라 자기 말이 이 순간의 장엄한 공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좋습니다. 분명 이 대답으로 완전히 만족한 듯한 리또르는 얼른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목적 달성의 방법을 종교 속에서 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종교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추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피에르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으므로 리또르는 잘 알아듣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는 피에르에게 뭐라고 말했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피에르는 대답했다. 당신이 진리를 구하는 것은 생활에서 그 법칙을 준수하고 싶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신이 구하고 계신 것은 예지와 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한 뒤에 리또르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피에르는 시인하는 것처럼 말했다. 리또르는 기침을 하고 장갑 낀 양손을 가슴 위에다 포개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우리 조합의 주요 목적을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만약 이 목적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우리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당신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또한 존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어느 중대한 신비를 지키고 또한 그것을 자손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신비는 아득한 옛날 혹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것으로서 이 신비를 지키고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인류의 운명에까지 관계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야말로 오랜 세월을 근실하게 자기 정화를 꾀하여 자기 단련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알고 또한 이용할 수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곧 그 획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제2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만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조합원의 인격을 단련하고 그 마음을 바로 잡으며 지성을 정화하고 또한 계몽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신비의 탐구에 노력한 선인들로부터 전하는 말로 우리에게 계시된 방법에 의해서 이 신비를 감득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정화하고 바로 잡는 한편 우리들은 제3의 목적으로서 우리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건과 덕행의 모범을 세상에 보여온 인류를 바로 잡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과 싸운다 하고 피에르는 되풀이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의 이 분야에서의 미래의 활동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리고 이 주일 전에는 자기도 그 중의 하나였던 그와 같았던 사람들이 생각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사 같은 연설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그 은행으로 도와준 죄 많고 불행한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다. 자기가 박해자들로부터 그 희생자를 구해주는 장면들도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리또르가 말한 세 목적 가운데에서 마지막 것, 즉 온 인류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가장 그에게 친밀감이 느껴졌다. 리또르가 말한 무엇인가 중대한 신비라는 것은 피에르의 호기심을 자아내긴 했지만 본질적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고 둘째의 목적, 자기를 정화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도 별로 그의 흥미를 끌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순간 자기는 여태까지의 악에서 완전히 바로 잡혀 이젠 선만을 행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는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0분 후에 리또르는 솔로몬 신전의 7계단에 해당하는 7가지 덕, 각 조합원이 자기 마음속에 육성해야 할 7가지 덕을 탐구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겸양, 조합의 비밀 준수. 2. 조합의 웃사람에 대한 복종. 3. 온후. 4. 인류에 대한 사랑. 5. 용기. 6. 관용. 7. 죽음에 대한 사랑. 7번째에 관해서는 하고 리또르는 말했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숙고함으로써 마침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다운 친구라고 느껴지기까지 자기 훈련에 노력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죽음은 덕을 구하는 노력에 지친 넋을 괴로운 현세로부터 구원하고 보수와 위안의 장소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리또르가 이런 말을 늘어놓은 뒤 다시 비에르를 고독한 명상 속에 남겨두고 떠났을 때 비에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약한 인간이니까 자기의 삶만을 사랑한다. 삶의 뜻을 이제 겨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가 손가락을 꼽으며 생각해낸 나머지 5가지 미덕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용기도, 관용도, 온후도, 인류에 대한 사랑도, 복종도. 특히 복종은 그에게는 미덕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도리어 행복이라고까지 느껴졌다. 그것은 지금 이처럼 자기의 자의를 버리고 확고부동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맡겨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못 견디게 기뻤기 때문이었다. 7번째의 미덕은 잊어버려서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3번째로 리또르가 돌아와서 비에르에게 그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부동한가, 그리고 일체의 요구에 따를 결심인가 어떤가 하고 물었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또 하나 당신에게 말씀드려 둘 일이 있습니다. 하고 리또르는 말했다. 우리 조합은 그 교의를 단지 말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지와 덕을 진실로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언어에 의한 설명보다도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의 장식도 언어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당신 마음에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 마음이 성실하다면 말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당신의 입회식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의 형태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조합은 자기의 교의를 상형 문자로 나타낸 고대의 회합을 본뜬 것입니다. 하고 리또르는 말했다. 상형 문자란 오관을 초월하는 그리고 회화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에르는 상형 문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당장 시련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말없이 리또르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만약 당신의 결심이 견고하시다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비에르 쪽으로 다가가면서 리또르는 말했다. 관대함의 표시로 모든 귀중품은 나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지품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말입니다. 시계라든가 돈이라든가 반지라든가. 비에르는 얼른 지갑과 시계를 꺼냈다. 그리고 살찐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려고 했으나 좀처럼 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났을 때 리또르는 이렇게 말했다. 복종의 표시로 옷을 벗어주십시오. 비에르는 리또르의 지시에 쫓아 연미복, 조끼, 왼쪽 구두를 벗었다. 리또르는 그의 샤스 왼쪽 가슴을 열고
몸을 구부려 왼쪽 바지 가랑이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다. 피에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급히 오른쪽 구두를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려고 했지만 리또르는 그럴 것은 없다고 말하고 그 왼쪽 발에만 슬리퍼를 신겼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와 의혹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띠고 그것은 그의 의사와는 달리 저절로 얼굴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다리를 벌리자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면서 조합원인 리또르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성실의 표시로 당신의 주요한 욕망을 고백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내 욕망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대답했다. 선행의 길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당신을 망설이게 했던 욕망 말입니다. 하고 리또르는 말했다. 피에르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잠시 잠자코 있었다. 술, 포식, 나태, 무위, 짜증, 증오, 여자. 그는 자기의 악행을 세어가며 마음속으로 저울질해 보았으나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입니다. 하고 피에르는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한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또르는 이 대답 뒤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피에르 쪽으로 다가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수건을 덜어 다시금 그의 눈을 가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지만 당신의 주의력을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욕정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행복의 샘은 밖이 아니고 안에 있으니까요. 피에르는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행복의 샘을 벌써 자기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다. 이 샘은 지금 그의 넋을 희열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